어린 시절부터 읽어온 책 몇 권을 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림이 쫙 그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는요. 교수님께서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요. 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 읽기는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책에 흥미를 갖고 읽기 시작하면 이런 방법을 쓰면 좋다. 등등 책 읽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만나실 때도 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 그리고 대외 활동도 사실은 좀 가급적 자제하시고 또 언론과의 접촉도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독한 습관의 첫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꺼이 함께 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책이란 게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정말 한 달에 몇 권 읽는지 세보진 않았는데 하루에 늘 뭔가를 읽고 있거든요. 읽지 않은 날은 거의 하루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책을 나는 왜 읽고 있나? 어떻게 읽었나? 이걸 좀 정리해보자. 사실 이런 느낌으로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학창 시절에 공부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여러분도 놀라셨죠? 우와, 티는 안 내셨지만 놀라셨잖아요. 저도 놀랬거든요. 공부를 우리처럼 의무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실 소설을 읽고 철학서를 읽고 에세이를 읽는 것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했어요. 사실 우리는 교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책 읽어야 된다,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안 읽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책을 읽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냄새를 다들 갖고 있거든요. 하지 않아서 죄책감을 갖고 있고 해야만 할 것 같지만 하게 되지는 않는 그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혹시 언니, 오빠, 부모님들께서 책을 읽어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요. 그런 말할 여가 없이 사실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근데 만화책도 열심히 읽었어요. 어렸을 때. 그냥 만화가게에서 막 한 질로 빌려와서 온 식구들이 다 들러붙어서 읽었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들이 만화를 빌려오면 다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명 깊은 만화도 있고요. 노담의 칸타빌레도 열심히 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화 빌려오면 다 같이 읽고요. 아이들도 이건 엄마가 좋아할 스타일의 만화야 이러면서 빌려다 줘요. 그래서 20세기 소년이라든지 아시죠? 몬스터. 그러니까 진짜 의외네요, 그죠? 근데 제가 교수님 지금 말씀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11월 강연자로 만났던 그 안미나 배우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해서 책을 이렇게 가까이 접하게 됐느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만화책을 읽는다고 하면 쓸데없는 거를 뭐하러 읽냐, 그런 걸 제대로 된 책을 읽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배우도 만화책을 다 읽고 나니까 더 이상 읽을 만화책이 없어서 책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정말 자녀분들에게도 한 번도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전혀 준 적이 없으세요? 예, 저는 그런 적이 없었고요. 저는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있는 것이 아이들한테 부담을 줄까 봐 오히려 그냥 이건 엄마의 습관일 뿐이다. 너 읽기 싫으면 읽지 않아도 된다. 되게 좋은 엄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열심히 읽는 애도 있고 네. 안 읽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이거를 제 습관보다 아이들에게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강연을 할까라고도 약간 고민을 했는데, 그것도 또 어쩌다 보니까 제 얘기를 먼저 하게 됐는데,
무슨 아이들한테 전집을 딱 사준다거나 이거 좋은 책이야 읽어봐 이러고 권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데리고 와서 읽고 싶은 책을 그냥 애가 고르면 그냥 사줬어요. 제 책은 제가 고르고 네 책은 네가 골라. 그래서 뭐 애가 무슨 만화책을 사든 뭐 최불암 시리즈를 실제로 산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냥 사줬어요. 최불암 시리즈도 읽고. 근데 아이들이 책 고르는 수준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이 집에 늘 가까이 있으면 읽게 됐거든요. 저는 집에 책이 많아서 읽기 시작했던 거고 아이들도 집에 엄마가 사놓은 책이 막 하도 많으니까 그냥 저절로 읽게 됐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읽으라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책 읽는 습관이 너무 다독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 대한 너무 궁금증이 많아서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다독하는 습관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책 읽으란 얘기를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식으로 읽으란 얘기는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읽고 싶으면 읽겠지, 읽기 싫으면 읽지 않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진짜로 자녀분들이 책을 좀 너무 만화책만 본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수준 높은 책이 아닌데 그것만 계속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책을 읽지 않는다거나 할 때 부모로서 느끼는 어떤 좀 불안함 이런 건 없으셨어요? 아니 예를 들어 뭐 수경낭자전 이러면 그 수경낭자전에 만화가 있더라. 애들이 그걸 사서 읽더라고요. 읽어보면 수경낭자 아무 상관없는 유머 막 그 웃기는 그냥 이 개그 프로 같은데 나오는 걸로 만화를 그린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수경낭자 어울리는 만화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책들은. 네. 애들의 흥미를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책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그런 적은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내색은 안 했어요. 근데 그걸로 애들이 수경낭자전을 알게 되고 나중에 진짜 수경낭자전을 읽게 되면 네. 저는 그걸로 충분히 역할을 한 거다 그 책은. 여기 오늘 그 청년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어머님 아버님들도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자녀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얘기가 자녀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어린 시절에 사실은 나도 어떤 결핍감과 열등감 같은 것이 있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보기에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은 교수님도 어린 시절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에도 좀 놀라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서 오는 것인가 지적 호기심의 갈증에서부터 왔던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내셨고 근데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결핍 내지는 열등감 없으신 분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그러려면 내가 어디에서 이런 나의 부족한 마음들이 오는가를 찾아서 분석해야 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역시나 그 방법도 교수님께서는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제일 가까운 방법이 책을 찾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서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열등감 자체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열등감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자기의 삶의 화두로 삼아서 찾아가는 거죠. 그게 자기 삶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사람마다 다 색깔이 다른 열등감이 있고 네. 저는 그 열등감을 나중에 보니까 저의 너무 지나친 욕심 막 세상을 알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거죠 제가 거기서 왔던 거다라고 나중에 이제 아주 나중에 제가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방법은 독한 습관에서 찾을 수 있겠다. 궁금해요. 혹시 지금도 어떤 결핍 내지는 남들에게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내 안에 갖고 있는 열등감 같은 게 교수님도 지금도 있으세요? 지금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많이 벗어났고 너무 거기 이제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되는 나이가 됐고요. 오히려 그런 식의 습관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막 욕망한다거나 뭐 이렇게 가지고 싶은 걸 너무 많이 아직도 막 갈구한다거나 이런 것을 오히려 없애는 그런 굉장히 선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기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질문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도 막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워낙에 많아가지고 오늘 시간이 다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제가 우선 이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관객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아직 책을 읽는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갖지 못하신 분들, 그러니까 무언가를 활자로 된 무언가를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루하고 답답하고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책과 친해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어떤 걸 좀 권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쉽고 간단한 책들, 뭐 글자 커도 좋고 이야기가 짧아도 좋고 그런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그 책에서 무슨 의문이 생기면 그러면 그 의문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조금 더 복잡한 책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인 걸 좀 거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책을 읽기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제가 수능 뭐 논술 문제집 이런 거 보면 뭐 롤스의 정의론 그러면 롤스의 정의론을 전혀 읽지 않아도 그냥 2페이지로 딱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읽는 것보다는 롤스의 정의론을 한 권 읽는 게 그런 수능 문제집 100권 푸는 것보다 낫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제 방식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났어요. 저희 그 조카 아이, 꽤 큰 조카 아이 하나가 책을 꽤 많이 읽나 봐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거기 그 엄마가 우리 아이가 요즘 무슨 책을 읽잖아, 누구 책을 읽잖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거는 어른들이 읽는 책인데 우리가 읽기에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하는데도 어머니들께서는 그거를 읽는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아이가 그것을 다 이해했는가 흥미를 느끼는가는 엄마들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책을 읽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책을 완전히 읽고 그 책을 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책에 대해서 약간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독후감 쓰는 훈련을 시키거나 하면 그 책을 요약하게 시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 책에서 네가 얻은 느낌이 뭐냐 그거를 한 줄로 요약해봐라. 이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제가 정말로 그 동네에서 한 중학교나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하고 그런 책 읽기 놀이를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실제로 될지는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나는 이런 걸 느꼈다. 요약하는 줄거리를 요약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의 정말 진솔한 느낌을 뽑아내는 그런 책 읽기 공부를 시키면 어떨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에 근무하던 곳의 직원들이 그 교실 빨리 좀 열어주세요. 그러게요. 저도 언제쯤 여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교수님 말씀하셔서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고백을 했듯이 저는 사실 책 읽는 즐거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알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도 50%의 의무감과 50%의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조금 더 많이 넓혀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읽어야 되고 주말에는 단편소설을 읽어서 소개해드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반의무적으로 정말 책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여러 개의 책들을 읽고도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머릿속에서 금방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생각을 했더니 제가 그 코너마다 하루 그 책을 읽은 거에 대한 이제 저의 느낌을 적어서 청취자들에게 소개하는 코너를 하나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 시작하는 흥분된 마음에 몇 번 하고 좀 후회를 하긴 했지만 지금도 이게 쓸 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머리 아프고 하지만
책 한 권이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아야겠네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혹시 교수님께 나 질문 있다 하시는 분들, 책 읽는 습관, 방법, 뭐 교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한 이야기 뭐 다 좋습니다. 네, 여기 아버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줄에 계시네요. 제가 김영란 우리 대법관 시절 그리고 인권 있을 때 제가 은행 회관에서 처음 뵙고 내가 존경도 하고 강기원 변호사는 내가 여러 번 만나서 같이 했지만은 제가 느낌이 몇 가지 있어 그냥 가려다가 오늘 역부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인생을 좁게 살아봤지만은 아까 전공을 떠난 것을 안 읽고 딴 것을 읽었기 때문에 대법관이나 지금 국민들이 그래도 가장 추모하는 김영란 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한 권로 책을 읽었다면은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다독적으로 들어서 경험은 안 했지만 느낌으로서 해서 대법관이 되고 우리나라에 좋은 그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우리 국민에게 인생을 떠나서 우리 후배 젊은 청소년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아버님께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실은 내가 몸담고 있는 곳과 완전히 별개되어 있는 종류의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읽는 책들과 집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분리되어 있는 책을 읽는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아버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일로써 읽어야 하는 서적들과 집에 와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소설을 접하게 되면서 느껴지는 좋은 점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레비톨이란 거 있잖아요. 토끼 구멍을 지나가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나온다는 거라든지 뭐 우주가 다차원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선 죽었지만 다른 차원에선 살고 있다는 이런 SF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제가 잠시 갔다 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굉장히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그런 것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 제 직업에도 이제 그 독서가 영향을 미친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그렇게 저는 다른 세계를 갔다 온다. 이 세계를 잠깐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여러 분야에 그러니까 완전히 나와 다른 세계의 책들을 다독하심으로 인해서 훌륭한 대법관이 되셨다라는 아버님의 정리가 있었어요.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시다면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제일 먼저 손 들어 주셨어요.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2차적 인간이라는 생각을 사춘기 때부터 하면서 살아왔는데 삶을 살면서 제가 제 삶의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항상 지울 수가 없어서 조금은 우울한 상태로 지낸 지 한 2, 3년 정도가 됐는데 저런 사람 꼭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교수님은 그런 자기가 2차적 인간이라는 강박이나 열등감에서 어떻게 벗어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자기 고백적인 시간이 돼서 좋네요. 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아까 얘기를 했듯이 왜 내가 2차적 인간인가? 또 2차적 인간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건가? 또 2차적 인간에서 보니까 저 1차적 인간들이 막 자기는 저 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희희낙낙하고 살고 있잖아요. 막 금발머리에 푸른 눈에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잘 사는 걸까? 이거에 대한 알고 싶은 욕구
그런 걸로 굉장히 그 열심히 책을 읽은 거죠. 책의 답이 뭐 지금 생각하면 꼭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저는 그 답을 제 나름대로 이제 찾기 위해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게 저의 책 읽는 원동력이 된 거죠. 그러면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서. 그 가족이시는 강지연 변호사님도 그러시고요. 교수님도 그러시고 사실 뭐 청년들의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만나시고 힘도 많이 대주시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분 외에 참 많은 청년들이 요즘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혹시 요즘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보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안쓰럽다 하시는 교수님만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좀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쓰러운데 지금 막 기차가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10%가 우리 지금부터 뛰어내리자고 뛰어내리면 기차를 멈출 수 있을까? 그죠? 아니면 한 50%가 뛰어내리면 멈출 수 있을까? 나 혼자 뛰어내리면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어쨌든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다 남들이 뛰어내기를 바라고 자기는 안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그냥 달리는 기차로 가는 거죠. 그럼 뛰어내린 사람을 네가 책임질 수 있어? 기차한테 얘기하면 전 또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뛰어내리든 안 뛰어내리든 그건 자기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 뛰어내리고 안 뛰어내리고 그 어려움 그런 거는 정말 공감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어려운 상황인 것도 알고 고민이 많은 시기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한마디가 굉장히 미안하게 오히려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른데 그 어떤 한마디를 다 건넨다는 게 사실은 어쩌면 무책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안쓰러워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또 받을게요.